예, 반갑습니다. 박주영입니다. 하여튼 별로 크게 지식이 있도 안 하는데 불러줘서 고맙고, 한 2시간 정도, 3시간, 2시간, 3시간 사이에 제가 가진 한옥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딴 데 쪽에 강의를 좀 다녀가는데 제 인터넷 아이디가 낭만 목소예요. 목사 참 낭만지지 않지만 그래도 낭만을 찾아서 일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낭만 목소가 지었고, 한옥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한옥입니다. 한옥이 무엇인가? 한옥의 정의. 한옥에는 혹시라도 답사다니로 오늘 요새 한옥 배우러 다니다가, 야, 한옥이 뭐야?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설명하기가.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에 국회를 통과돼가지고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남이죠. 경남 밀양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 한옥을 지으면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의 도청에서 경북형 한옥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2천에서 한 4천 정도 지원해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지원해준 프로그램의 근거가 이 법률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해가지고 통과되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예산이 짜여져요. 그 예산을 이제 지자체로 내주면 지자체에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법률에 따라 보면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을 말한다. 상당히 이해 별로 안 가죠? 똑같아요. 자, 이건 건축법이라는 게, 건축법 옛날부터 어떤 건축법입니다. 건축법률이 있고 밑에 시행령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은 거의 비슷해요. 이건 옛날부터 했었고, 사실 근데 얘가 이제 이걸 보고 표절한 거죠. 따지면은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 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 재료로 마감한 우리나라 정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을 말한다. 이 말이나 조금 줄였죠. 몇 자. 그 정도입니다. 두산백과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해놨어요. 한옥의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은 집이다.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한옥 뭐야?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 하기 어려워요.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해하면 돼요. 뒤쪽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따가 수업하는 순서인데 이제 못 말해 오면은, 자, 이 한옥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한옥 기단이 높고, 평면이 있고, 기둥이 있고, 가구가 아니고 가구고, 처마가 깊고, 지붕, 창호, 마루, 온돌, 마당인데, 5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한옥이 뭐냐 그러면 이 5가지가 있는 집입니다. 한옥은 일단 기단이 높아요. 기단이 높고, 처마가 깊고, 여름 주거로 마루가 있고, 겨울 주거로 온돌이 있고, 구들이죠. 그리고 그 채와 채를 연결하는 중간에, 4개 공간에 마당이 있는 집이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단이 있고, 처마가 있고, 마루, 온돌, 마당이 있는 집이다 하면 이게 한옥이 돼요. 여기 특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한옥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옥의 역할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한옥이 어떤 건지 한번 보면, 한옥 이 땅에 한반도의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살기 시작하면 집은 지으면 다 한옥이라 볼 수 있어요.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요즘 짓는 아파트도 한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도 얼마 전에 아파트가 이제 문화재로 등록돼 있어요.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등록 문화재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구석기 시대 농집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다 한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넓은 의미의 한옥이고, 좁은 의미의 한옥을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19세기 말에 조선 후기 그때 그 한옥을 좁은 의미의 한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전원주택 바람이 불면서 한옥이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요즘 짓는 한옥은 요즘 이런 현대 한옥, 생활 한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한옥의 특징이 뭐냐? 이 땅, 이 한반도의 풍토에 맞춰서 가장 적절하게 진화된 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큰 이야기를, 철학적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자연이 대우주고, 인간은 소우주라고 볼 수 있죠. 자연보호원장에 보면,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과 소우주와 대우주를 연결할 수 있는 게, 그 중간에 중우주로 역할할 수 있는 게 한옥입니다. 들어가서 살지. 사람이 그 산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뭘 하나 지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 자연과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땅에서는 한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우주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한옥 역할이라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자연 속에 한옥, 또 한옥 속에 자연이 있다는 거죠. 자연 속에 한옥을 짓지만 또 한옥 속으로 자연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이걸 차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이죠. 뒤에 이제 그림을 보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청풍 500간 주인이라는 말도 씁니다. 한옥 쓰시는 분 중에 태코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청풍 500간에 내가 그 주인이다 이거죠. 이 청풍 500간을 굳이 등기부상에 내가 사가지고 내 재산으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한옥에 앉아서 밖에 청풍 500간을 보면서 이게 내가 주인이다 이거죠. 뭐 이런 정신입니다. 일종의 한옥은. 이런 것들이 어떤 차경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옥 안에는 그 시대와 삶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있다는 거죠. 신석기 시대가 이 땅에서 기원전 8,0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에. 그러니까 만년의 세월이 그 지금 현재 한옥에 들어가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뒤에 설명할 기단이라든가 할 때 그 안에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역사가 있고 자연이 있고 그 안에 이게 이제 한옥이 일종의 이 한옥이 자랑입니다. 좋은 점이죠. 물론 한옥도 뒤에 보면 불편함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한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땅, 이 풍토에 가장 적합하게, 이 한반도에 가장 적합하게 진화된 집을 한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극단적인 그 표현하는 말로 이런 말이 목수들도 있고 한옥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한옥을 집 짓는 재료는 사방 침리 안에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장 친환경적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집 뒤에 뒷동산에 자기가 집터를 마련할 것 같은 그 집을 지으면서 그 나무를 베내겠죠. 그 나무를 베냈다. 그 나무로 가지고 뭐 기둥을 쓴다든지 석가래 쓸 수도 있고. 그럼 그 땅을 돋아가지고 흙이 나오죠. 흙은 하나 다 나오면 벽 칠 때 쓰면 됩니다. 그럼 돌이 몇 개 나오죠. 돌 줄줄들 쓰면 돼요. 이게 아주 친환경적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집 살다가 혹시 그 집이 오래돼서 허물었다. 해체를 했다. 한옥은 건축 폐기물이 거의 안 나옵니다. 뭐 흙하고 돌은 땅에 깔아대고 나무는 어디가 화목하면 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요즘 설비라든 전선 그걸 몇 가닥 걷어내면 돼요. 뭐 콘크리트 쓸 일이 없으니까. 이게 그만큼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재료가. 그래서 한옥, 자, 여기 있습니다. 한옥의 키포인트 5가지예요. 기단이 높고 처마가 깊고 여름죽으로 마루가 있고 겨울죽으로 온돌이 있고 그리고 채와 채를 연결하는 매개 공간으로서 마당이 있다. 이 집이 한옥의 특징입니다. 이걸 가지고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죠. 자, 이게 한옥의 풍토성입니다. 한옥은 각 지역별로 다 달라요. 남부지방, 중부지방, 또 평야지대, 산악지대 같이. 자, 이게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겨울에 이제 눈 내리는 풍토. 여기는 이제 지금 전주 한옥마을은 저희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갑니다. 9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지금도 조성되고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보시면 여기 뭐 살림집도 있지만 카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 어떤 한 도심지에 집단적으로 모이는 마을. 서울로 가면 서울 북촌이라든지 한옥 많이 몰려가 있죠. 이런 것들 있고. 자, 여기 강원도에 있는 너화집입니다. 강원도 산악지역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나는 재료로 너화를 덮고 이런 식으로 산속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하회마을의 고삿길입니다. 골목길. 이 너른 평야지대죠. 하면 이제 볏집으로 집을 짓고 뒤산 꼭대기가 꼭대기 닮았죠. 자, 이게 제주도예요. 제주도 집 모양이 딱 보고 집이 뒤에 닮았죠.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예, 지붕선이라 이런 것들이 뒤산을 닮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닮아가는 거죠. 이만큼 어떤 어디 갑툭튀 하듯이 툭 튀어나온 집이 아니고 한옥은 그 지역에서 진짜 오랫동안 터잡아왔던 집이라는 거죠. 자, 한옥의 차경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치를 빌려온다는 거죠. 집 안에 앉아 있으면 보면은, 자, 마루에 앉아 있으면 밖에 훤하게 보입니다. 이 경치들. 또 창문을 열면은 그 건너편에 이렇게 내다 보이고. 자, 여기 마당에 보이면 이게 제가 청도 한옥학교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이 청도 한옥학교 가면은 마루 건물이고 밑에 쭉 건물들이 지금 현재 안개 낀 모습인데 자, 훤하게 잘 보여요. 앉아서 그러니까 그 밑에 경치를 쭉 보고 있다는 거죠. 굳이 내가 막 걸어가서 하고 할 것도 없고 이걸 또 사가 내 재산 올릴 필요도 없고 앉아서 보면서 아, 이 자연이 참 내 거다 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옥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있죠. 데코를 청풍 500간 주인이라 나왔습니다. 이건 청도에 어떤 사시는 분이 자기 집 데코를 이렇게 지었어요. 좋은 이야기죠. 예. 자, 또 한옥 특징 내다보고 건너보고 돌아보고 훔쳐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 한옥에 답사를 가보시면 이런 건물들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자, 이 밖에서 마루 이 문을 열면 밑에 쭉 여기도 청도 한옥학교 경치입니다. 밑에 이 호수가 보이고 저수지가 쭉 보입니다. 앉아서 내다보기도 하고
또는 자, 이런 거, 발을 난 여름에 시원하게 발을 쳐놔놓고 은근히 보이는 거죠. 바로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은근히 건너서 보기도 하고. 또는 자, 이 돌아본다는 거는 이거 대구에 가면, 달성에 가면 볼리 세거지에 그 남평문시 볼리 세거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요 집인데 집 이름 모르. 이게 이제 정문이에요. 대문을 들어가면 바로 집 건물이 바로 안 보입니다. 벽이 하나 써가 있죠. 담이 써 있어, 담. 이걸 내외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내외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 이런 은근한, 바로 직전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간다는 이런 것들이 한옥의 자, 여기 훔쳐본다는 게 있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집이에요. 여기 청도 금천면에 가면은 그 임당리 김씨고택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지방문화재인데 지금 국가문화재로 중요민속자료로 하면서 국가문화재가 됐어요. 이 집이 내시 집이에요. 내시 국가문화재 되면 이 집을 운림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름문자에 수풀림자에서 운림고택으로 바뀌었어요. 그 집에 가면 들어가면 이제 사랑채가 여기가 작은 사랑이 여기 있어요. 작은 사랑에서 요게 요 문입니다. 대문입니다. 대문 쑥 들어오는데 지금 잠깐 보이는 건물이 큰 사랑이에요. 작은 사랑에는 장성한 아들이 살죠. 아들이 살면서 여기 판백이에요. 여기 이제 내외담이 이렇게 있고 돌아가면 판백이고 사람이 들어가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늬가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하트 모양 같죠? 사람들 보면 이거 하트 모양 같은데 그 시절에 하트가 있었겠어요. 이 집이 한 1800년대 이때 좀 지은 집인데 딱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이죠, 모양. 눈 요래 보는 모양이죠. 여기 이제 엄지손가락이고요. 요래 보는 거. 여기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 동틀을 보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여기 가다 보면 이런 데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게 핵심 포인트인데 가다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이 집 가보면은, 이 운림고택 가보면은 상당히 볼 게 많아요. 아주 특수한 집 가주가 좀 특수한 신문이다 보니 거기 맞는 장치들이 많아요. 재밌는 장치들이.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안채 들어가 미음자인데 거의 밖하고 바깥에 외담이 있고 내담을 또 둘러 사놨어요. 그 여담을 가서 꼼짝을 못 해요. 거의 한번 시집 오면 죽을 때까지 밖에 출입을 거의 못 하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참 재밌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그 안에 그 집 가주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대 풍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이제 답사를 가시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다 보면은,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건 21세기 눈입니다. 여러분 한옥을 가시면 그 집 짓는 게 벌써 17세기도 있고 18세기도 있고 19세기 짓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시대 돌아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에 돌아가서 그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하지만 그 시대에 눈으로 와서 그때 시절에 이랬다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단이 높고, 한옥의 특징 기단이 높고, 평면 쭉. 요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은 일단 기단이 높습니다.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서 집을 들어놨죠. 들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주춧돌 놓고 기둥을 씌웁니다. 보통 보면 한 2자쯤 돼요. 60cm. 좀 높으면 한 가슴까지 오는 석자, 9자. 안동 하이마을 가면은 이방고택 같은 경우는 거의 기단 위에 마루를 텐마루 높이가 사람이 서면 거의 5자예요. 눈높이 같다고 봅니다. 기단이 그만큼 높아요. 자, 기단의 구조적 기능을 볼까요? 기단을 왜 생기겠습니까? 기단이 왜 생겼어? 기초? 집의 기초. 넘어지지 말고. 가장 큰 구조적 기능은 일단 방습입니다. 습기 뒤에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신석기도 움직이고 있다가 빵을 파고 들어가죠. 수열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왜? 춥고, 주위에 워낙 춥고, 또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땅 파고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함정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냥 불 피우고 살았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나라 땅을 한 50년 파고 들어가면 지하 수맥이 걸립니다. 경상도 사투로 추진되죠. 추진 땅. 자고 올라오면 뭐예요? 꾸꾸바이. 피로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다. 살다 보니 불편하고 점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상화도 됐고. 지상화 됐는데도 거기 살아보니까 비가 오면은 기둥이 빨리 썩죠. 그럼 집을 들기 시작합니다. 들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기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수열 주고 땅 밑에 한 석자까지 파고 들어갔대요. 저 위에서 지상 한 석자까지 6자까지 일이 되는데 그 안에 역사가 만 년이 들어있습니다. 예. 기원전 8,000년부터 지었으니까 지금 서기 2000년이니까 이런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온 가장 구조적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방습입니다. 습기 이거죠. 지습 땅에서 해로운 길을 막아주는 거죠. 들어놓음으로써. 자,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그런 1차적 일단 이게 1차적 기능이고, 자, 2차적 기능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집을 좀 드니까 공기 잘 통하죠. 환기 일리가 잘 됩니다. 통풍 잘 되고요. 바람 잘 통하고. 그리고 태양이 우리 처마가 기본 집이 어두워요. 근데 한옥 마당은 대부분 벽돌을 깔아놨죠. 햇빛이 들어와서 반사광성이 생깁니다. 간접 조명이 돼요. 은근한 조명이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채광 이런 것들도 다 유리하다는 거죠. 집을 들어놓음으로써. 그리고 일단 비도 조금 비가 떨어지면 기단 밖으로 떨어져. 처마가 기단보다 깁니다. 떨어지면 나고서면 비도 피하는 거고. 그래서 뭡니까 옛날에 그 쪽마루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고구마 삶아놓고 만화책 보면서 비 떨어지는 거 보면 그거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해봤죠? 저도 그래 해봤습니다. 어릴 때. 그런 것들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는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비 한번 문 닫아봐요. 유창 닫아봐요. 밖에 못 보는 거죠. 그게 내부하고 외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비 와보면. 한옥은 비 오면 좋죠. 창문 열어놓고 마루에 앉아가 보면서. 거기서 낮잠 한숨 자도 되고. 이런 게 구조적인, 기단의 구조적 기능입니다. 자, 또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옥에 의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기단이 생기는데. 자, 이 집에 어떤 문화재 집인데. 자, 이게 마당이에요. 벽돌 깔렸습니다. 여기가 위치입니다. 여기 아래채고, 여기 행랑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잘 봐요. 기단 높이가 어때요?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시대에, 조선시대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무제 사회입니다. 지배층과 피지층 극명하게 나눠져 있죠. 심한 말을 쓰면 지배층이 요 피지배 상민들, 백성 이거 좀 금방 집에 들고 가 곤장을 때려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시절이었으니까. 기단의 역할 중에 의장적 기능이 그 위계입니다. 건물의 위계.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밀양도 갔을 거예요. 그때 가보시면은 자, 저 집을 들어가면 사랑채가 있고 중문 들어가면 안채가 있습니다. 사당채 있죠, 사당채. 조상들 감에 모셔놓은데, 위패 모셔놓은데 어디가 제일 높겠어요? 어디가 제일 높겠습니까? 위치상, 높이상. 사당이 제일 높죠. 맞아요. 조상 모셔놨죠. 그 이제 죽은 자의 집 음택이고, 자 그럼 살은 자에 봤을 때 제일 높은 건 사랑채죠. 큰 사랑. 그다음 작은 사랑 좀 되겠죠. 그 다음은 안채, 위채. 맞죠? 주인들이 사니까. 그 다음에는 뭐 행랑채, 대문간채, 뭐 남자 모습들, 여자 모습들 삽니다. 가보시면 그 기단 높이 다 달라요. 이게 건물의 위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했다 볼 수 있죠. 습기 피하고 자식 필요 없고. 이게 기단의 특징입니다, 한옥에. 기단 높이가 그 집에, 그 집 주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 기단의 특징입니다. 자, 기단 종류들 많습니다. 이런 토축 기단들. 이제 일반 백성들이 살던 집이죠. 그냥 진흙 따져가지고 사 올린 건데, 딱이 조금 드러나서, 한 잔 좀 드러나겠죠. 진흙을 다져 올려서 사은 기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다 뭐 돌도 받기도 하고, 목심도 박여놓기도 하는데, 이 죽담이라고 그러죠. 자, 이게 전형적인 초가상간입니다. 초가상간. 방, 마루, 부엌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살았는 게 한 10명쯤 살았겠죠. 예, 살았어요. 여러분 자체가, 자, 여기 기둥을 안 봐요. 이 기둥이에요. 얼마쯤 되겠어요? 3칸입니다. 기둥 폭이, 기둥 단면이 얼마쯤 되겠어요? 쪼맨하죠? 예, 쪼맨합니다. 뒤에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한옥,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나중에 한옥을 짓겠다, 어떤 집 짓겠다. 대충 머릿속에 있죠. 내가 몇 평쯤 짓고, 뭐 기와를 올리고, 뭐 이래 평면 구조 이래 하기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한옥은 조선 후기로 따지면요, 거의 한 당상관의 집입니다. 예,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집들이. 조선 후기 때 조사한 자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땅의 한옥 중에
그 대비를 해서 지붕 재료를 한번 봅시다. 기와집, 초가집, 뭐 너와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너와 같은 빼고 기와와 초가를 대비해 봤을 때 기와집이 뭐 관공서, 궁궐, 사찰 다 넣고 기와집은 몇 프로쯤 됐겠어요? 5%. 전체 1%. 1%. 그래도 옛날에 관공서 건물하고 궁궐하고 사찰 많았죠. 그거는 좀 더 있어야겠지. 그만큼 되진 않고. 자료원 조사 보면 한 18% 정도 된다. 한 15%, 20% 정도 돼요. 그, 많이 친다고도 2%, 기와집 20%, 초가집 80%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한옥지라고 여러분 이렇게 짓겠어요. 그들도 보도 안 하죠. 아니? 그 시절에 한옥은 이게 주였다는 거죠. 한옥을 눈높이를 많이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둥, 좀 이따 다시 기둥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기둥 충분해요. 하중견들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런 기둥을, 요새 뭐 씁니까? 한옥지면은. 이 기둥을, 석가래를 써요. 석가래를. 예. 자, 봅시다. 자, 자연석 계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석을 사서 사한 계단들입니다. 막돌. 그냥 돌 그대로 생긴 대로 하는 거고, 따듬은 또, 그래도 좀 따듬어가지고, 내면하고 좀 따듬어서 쓰는 돌들. 그리고 바른 층. 층이 약간 표시나는 층들. 그럼 막, 흩은 층 없이 막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석 계단은 일반적으로 도로가 막돌, 바른 층 쌓기, 막돌, 흩은 층 쌓기, 다듬돌, 바른 층 쌓기, 다듬돌, 흩은 층 쌓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흩은 층이 없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대구 달성이가 도동서원입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집인데 보물입니다. 여기 기단이에요. 정치민 기단은 자 보세요. 이 자연석 기단인데 어떻습니까? 예, 자연석 따듬은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게 다듬돌 흩은 층 기단이에요. 따듬었죠? 층이 없죠? 일주일 가는 게 없잖아요. 흩은 층 기단이죠. 예. 이런 것도. 시간 많이 갔겠죠? 자, 이거 봐요. 이거 이렇게 따듬으려면, 이거 따듬으려면. 공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마차가 모자이크 짜듯이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 보물이 됐어요. 따듬들 어떤 중에 아주 악본적이다, 그죠? 자, 이건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있어요. 페루에 가면은, 쿠스코, 산사야만 유적지에 가면은, 이거 맞죠? 우리, 이거 앞에하고 비슷하죠? 이거나. 그런 결국 뭡니까? 호모 사피엔스에 느끼는 미각적인, 심미적인 거는 비슷하다는 거죠, 대충. 그러니까 총론의 개론적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지만, 차이가 있었지만은, 그때 페루하고 우리하고 무슨 교류가 있었겠어요. 태평양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러다 가니까 살다 보면 짓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 비슷한 모습을 연출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통한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이런 문화를 은전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은전문화. 말씀 은자, 앞전자예요. 우리가 지금, 자, 이런 말을 썼죠. 따듬돌 흩은 층. 이게 사실, 그전에 이런 게 있었고, 그걸 이름 짓다 보니까 따듬돌 흩은 층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야들은 그런 말 있기 전에 있었어요, 그냥. 야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굳이 이제 하여튼 분류하는 거 좋아하죠. 이래, 종류별로. 그러다 이런 말이 생긴 거죠. 이런, 수천 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 장대석 기당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대석. 요런 긴 돌을 장대석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돼요. 보도경계석 있죠? 보도경계석. 거기 딱 장대석 하면 돼요. 단면이 한 뼘쯤 돼요. 길이 한 1m 50쯤 됩니다. 넉자 5점 돼요. 이거 장대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단에도 썼고, 밑에 기초도 썼고 많이 썼어요. 일반 백성들 전혀 못 쓰죠. 엄두도 못 내요. 비싸게. 양방 가옥이라든지, 관공서 건물에 이런 식으로 장대석 기단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기단이고. 자, 그 위로 올라오면, 이 층이라는 개념을 평면을 좀 이해를 했는데, 우리 칸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칸. 몇 칸 그러죠. 여기 정면 몇 칸, 측면 몇 칸, 또는 저 집 몇 칸 집이다. 옛날에 이제 조선조 경국대전 오면 민간은 99칸 이상 짓지 말아야 돼. 그런 칸.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이 칸이라는 개념이 할 때마다 그때가 조금 달라요.
기둥 4개로 이제 그 안에 어떤 넓이의 개념, 공간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길이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이게 한옥평면이에요. 이 집이 보면은 이게 정면이고 측면입니다. 정면이 몇 칸입니까? 5칸. 예, 정면 5칸, 5칸입니다. 측면? 4칸. 가만있어라. 왜 그래요? 헷갈리게. 한 칸, 3칸. 측면 3칸이죠. 네, 3칸. 길이는 관계없어요. 그냥 기둥과 기둥 사이. 자, 정면 5칸, 측면 3칸. 이 집 몇 칸 집이죠? 15칸 집.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면 5칸, 측면 3칸 했을 때는, 자, 요거 거리의 개념이죠. 기둥과 기둥 간의 거리. 자, 15칸 집 하는 거는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10칸, 11칸, 12칸, 13칸, 14칸, 15칸. 기둥 4개로 요즘 그 칸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다르다는 거죠. 이 칸. 자, 그리고 또 칸에도 다 이름이 다 있어요. 이게 무슨 칸이냐, 이름이. 정면에서 보면은, 그 한옥 통상적으로 집을, 이게 양택이기 때문에 숫자를 쓰는데 13579를 써요. 이걸 양수라고 그럽니다. 2468지 음수라 해서 끓여요. 음택에서 쓴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정면을 쓰면 3칸 아니면 5칸, 7칸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4칸, 6칸 집도 있지만은 좀 예외적이에요. 자, 이 집이 5칸입니다. 중앙의 칸. 이걸 정칸이라고 그럽니다. 발을 정자를 써서 정칸. 또는 어칸이라는 말도 써요. 어칸은 궁궐에서 쓰는 말입니다. 임금을 어거라고 그러죠. 임금 가마. 하듯이 어칸이라는 궁궐에서 쓰는 말이고 정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칸. 이걸 물러날 태자를 써서 퇴칸 그래요. 퇴칸. 그 옆에 있는 칸. 정칸과 퇴칸 사이에 있는 칸을 협칸이라는 말을 씁니다. 협칸. 좁다는 협이 아니고 도울 협자를 써요. 도울 협자. 그 절에 가면 부처님 옆에 보살들 둘이 있죠. 협시보살 가죠. 예, 그 협자가 도울 협자예요. 그러니까 정칸을 옆에 보좌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정칸, 협칸, 퇴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게 5칸이면 딱 이름이 딱 떨어지는데 7칸입니다. 9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름 하냐 이거죠. 제일 가에는 태칸이고 가운데 거는 협칸이고. 맞습니다. 제일 중앙에 정칸이고 제일 끝에 퇴칸이고 뒤에는 뭐 제1역칸, 제2역칸, 제3역칸 붙이면 돼요. 1, 2, 3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칸, 혁칸, 퇴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딱 여기 또 중요한 게 좌우가 있어요. 좌우. 그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재는 가보면 앞에 항상 뭐 앞에 가면 안내판 있죠. 안내판 나가면 명칭이 틀린 게 많았어요. 요즘 많이 고쳐졌습니다. 예전 제가 뭐 목수시장 한 20년 가보면 한 30% 틀렸다 봐요. 지붕 종류도 틀렸어요. 뭐 우진각, 맞배 이런 거 있죠. 그거 틀렸다고.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린 게 좌우가 틀려요. 여러분 여기 봤을 때, 자 이쪽이 좌겠어요, 우겠어요? 우. 아니, 자. 우입니까? 우 이제 그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일단은 방향은 우리가 좌. 좌입니까? 네, 좌입니다. 다 좌라고 생각하세요? 좌입니다. 보는 거야. 예, 이제 이게 뭐냐니까 지금 우리 어떤 건축 교육, 특히 대학교 건축과 이런 데 가르치는데 서양 건축을 가르치죠. 이게 서양하고 우리 이쪽은 좀 다른 게 서양은 나그네의 눈에서 봅니다. 손님의 눈에서 봐요. 그래서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이게 좌가 우가 돼요. 거의 대부분 관광 입간판들이 좌우를 이렇게 봐요. 아닙니다. 한옥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집안에 안방에 들어앉아서 봐야 돼요. 그래 여기 좌가 되고 우가 됩니다. 이게 가장 특징이에요. 오류가. 한옥 보실 때 말할 때 좌우하면 안 되고 내가 집주인 저 안에 들어가서 봐서 이게 좌가 되고 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차이입니다. 좌우 구분. 우리 여기 앉아서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쪽이 전이고 이거 후가 되겠죠. 전택칸, 후택칸, 측면 정칸 그런 게 있고. 자, 더 밑에 보면 도리통,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도리 방향, 보방향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자, 여기 대들보는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죠. 대들보가. 대충 말해보면 대들보 이렇게 걸려있죠. 대들보 이렇게 걸리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다 이렇게 걸려있죠. 보는 대부분 이렇게 걸려있어요. 그리고 자, 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돌이라는 말은 석가래는 아시죠? 석가래? 네. 석가래는 아는데, 석가래를 직접 받는 나무들이 다 돌입니다. 석가래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그걸 돌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이 모형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기둥입니다. 자, 이게 보여요. 그 여러분들 집 앞입니다. 이쪽에. 자, 보머리가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끼워지죠. 보가 끼워지고. 자, 이 나무가 이렇게 끼워집니다. 이쪽에. 이렇게. 끼워지고. 자, 여기도 끼워져요. 양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이게 돌이에요. 석가락이 여기 이렇게 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둥, 보, 도리, 석가래. 그래서 한옥의 축부전에 4가지만 쓰면 돼요. 수직부저 기둥이 있고, 앞뒤 기둥을 연결합니다. 보는. 보. 여기 좌우죠. 도리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석가래가 안 씁니다. 그럼 뼈대가 다 돼요. 맞죠? 기둥, 보, 도리, 석가래, 연목. 가장 단순한 구조예요. 여기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 뭡니까? 이걸 도리 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옥의 좌우 방향을 도리 방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전후 방향은 보 방향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서 보 방향 보면 앞뒤로 주로 보가 걸린 방향. 도리는 도리 이렇게 걸렸지. 좌우 방향. 그런 개념이 평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 한옥 평면이고. 자, 다음 기둥입니다. 저 평면을 위해서는 그 기둥이 서게 됩니다. 기둥에 대해서 진짜 할 이야기가 많아서 여기 보면 한옥 가장 중요한 부재입니다. 기둥, 수직 부재로서 전체 기둥 하동을 최종적으로 받아가지고 지면으로, 집안으로 연결해 준 역할을 하니까. 자, 한옥 기둥에는 뭐 둥근 기둥, 네모난 기둥, 사모나, 육모, 팔모 기둥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시목 때 깨끗하게 깎은 기둥들입니다. 이렇게. 깎은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서 중요하다. 이런 흘린 기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기둥은 기둥머리하고 기둥뿌리가 단면이 똑같아요. 딱 수직 그대로 간데, 흘린 기둥이라는 거는, 자, 민 흘린 기둥이고 배 흘린 기둥이 있는데, 민 흘린 기둥은 사다른 꼴망이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둥머리하고 기둥뿌리가 단면이 다르죠. 이렇게 되고, 자, 배 흘린 기둥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저거 생각하면 돼요. 이제 항아리 생각하면 돼요. 하나가 단지. 기둥머리가 가장 좁고, 중간쯤이 가장 배부르고, 밑에가 중간쯤 돼요. 기둥뿌리가. 단지가 되고, 이걸 배 올립니다. 민 흘린 배 흘린 기둥이 있어요. 이거 깎으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깎으면 바로 깎으면 좋죠. 쉽게 하죠. 자, 이렇게 하면 기둥 쉽게 깎으는데 왜 이런 기둥을 썼을까요? 자, 문화재에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 뭐 을성에 가면 탐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경주에 탑동이 있죠. 탑 많은 동네예요. 탐리. 탐리하고 이 5층 석탑인데 5층 석탑에 보면은 이 귓기둥이에요. 귀에 있는 기둥인데 야가 보면은 다르죠. 다르죠. 이게 민을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야가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자, 배울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우리나라 문화적인 국보입니다. 강릉에 가면 객사물이라는 게 있어요. 강원도 강릉에 가면. 객사라는 거는 송객자의 집사자입니다. 옛날에 중앙의 관리들이 지방에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데를 객사라고 그럽니다. 여기 객사는, 여기 객사 들어간 입구 문이에요. 이 안에는 임령관이라고 하는 객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임령관은 이제 쓰러져. 그 뒤에 물론 이제 복원을 해놨지만은 객사문은 그 옛날 그 기둥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자, 배열림 되어 있죠. 좀 심하게 되어 있어요. 단면에, 자, 둥어기대 여위에가, 기둥머리가 지름이 한자 두치예요. 자두치. 센치로 하면 36cm쯤 됩니다. 중간에 야가 자 9치예요. 자 9치, 19 곱하기 3만, 이게 57cm야, 지름이. 맨 밑에 자 7치예요. 자 7치, 51cm. 그러니까 이게 36cm하고 57cm가 21cm죠. 거의 한 뼘 차이 납니다. 좀 심하게 흘림을 줬죠. 이런 게 배흘린 기둥입니다. 자, 근데 이런 흘린 기둥을 왜 썼을까요? 왜? 힘 받으라고. 힘 받는 거는 이것도 힘 받아요. 아름다워라. 미관상. 안전해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종합된
다수적인 종합된 의견으로는 착시 교정효과가 제일 큽니다. 착시. 사람의 눈은 상당한 착시를 많아요. 눈이 저울이란 말은 알고 많이 틀려요. 왜냐니까 기둥을 이래 멀리서 이래 보면 바로 선 기둥이라도 멀리서 보면 졸보기 같이 보여요. 중간에 약해 보여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이고 기둥을 가까이 가서 이래 보면은 이래 보여요. 불안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기둥을 사다리꼴 모양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중간에 배를 불려버리는 거죠. 그럼 착시할 일은 없죠. 그게 편안해 보인다. 그죠?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착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부속사 기둥.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하게 있는 거고, 부속사 기둥 이건 좀 덜해요. 부속사 기둥이 18개입니다. 그거 다 베를린 기둥이에요. 주로 예전에 그 네모난 기둥은 거의 미닐름으로 했고, 둥근 기둥을 베를린이 많이 썼어요. 부속사 무량수는 맞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할까요? 부석사 무량수니까 부석사 가면은 그 보살님들 하는 이야기야. 야, 이거 우리 저 대웅전 기둥 전부 저거야. 사례나무로 가죠. 그거 안 들어봤어요? 쌀이나무. 쌀이나무. 빗자루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가면 뭐 안동 영주 쪽으로 하면 많이 그래요. 그 절에 있는 뭐 나이 드신 분 우리 기둥이 전부 쌀이나무로 짓다 가죠. 이해갑니까? 뭐시 쌀이나무 뭐 빗자루 만드는데 아무리 굵어봤자 뭐 이런 손가락 뭐 이밖에 안 되는데. 근데 쌀이나무 맞아요. 느티나무 아시죠? 네. 예, 느티나무의 경상북도 북부의 방언이 쌀이나무입니다. 느티나무예요. 맞죠? 그러니까 쌀이나무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런 기둥들 베를림으로 많이 했는데, 자, 이것도 보면은 서양에도 이 베를린 기둥이 있어요. 자, 이거 그리스 가면 파르테논 신전 있죠? 가보시면 모르겠지만 그 어디 하죠? 대리석으로 베를린 기둥 맞죠? 다 흘려놨죠. 그 야들도 격수 보면 그 격수 어떻게 보면 다 착시 교정 효과예요. 약해 보이니까 돌로 이렇게 키운 거죠. 자, 그래서 착시 교정한다고 배를 흘리는 거 맞는데, 자, 이거 말씀드렸죠. 개론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좀 틀려요. 우리나라는 제일 배부른 지점이 어디냐니까, 이걸 3등분을 해요. 상무도 밑에서 3분의 1을 제일 배가 불러요. 단지가 딱 그렇죠. 항아리가 딱 그 모양인데, 야들은 배부른 지점이 거의 한 중간쯤 와요. 높다는 거죠, 위로. 동양민이 몇 등신이죠? 동양민. 동양민은 6등신이죠. 서양민이 8등신이라고 하죠. 머리가 작죠. 그러니까 어떤 인체를, 미인을 분류하는 데 기준에 어떤 몸을 등신으로 나눴다는 거고, 동양적 시각을 봐도 6등신이 적당한 미인이고, 서양 애들이 봤을 때 8등신이 적당한 미인이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총론은, 개론은 비슷한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틀려진다는 거죠. 이런 거죠. 이것도 역시. 이거 뭐 서로 간에 와서 뭐 이야기해가 있겠어요? 그 지역에 좀 열심히 해서 저것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생긴다는 거죠. 뭐 우리는 이렇게 된 거고, 단지 모양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단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부근해 보이니까,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런 게 좀 문화의 어떤 지역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기둥에. 자, 또 천원지방사상이라 했습니다. 기둥을 할 때, 여러분 답사가지고 아주 기둥을 볼 때 중요한 게 아주 이거예요. 천원지방사상.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늘은 둥글 원자, 원만하고, 땅은 방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둥글고 네모나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보는 우주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하늘은 둥글게 생겼고, 땅은 네모나는 거죠. 이게 이제 건축으로 들어오면은, 둥근 기둥을 쓰는 거는 주로 거의 어떤 정침, 중요한 건물, 큰 건물의 중요한 건물,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상전들의 집, 양택, 남성들의 집입니다. 남성들의 집. 그러면 네모난 기둥은 그냥 일반 흙간채라든지 좀 중요한 부속채라든지 또는 아래 끝들이 사는 집, 음택, 여성들이 사는 집이 네모난 기둥을 씁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그때 가보시면 사랑채 가보면 둥기도 썼죠. 앞에 보면 둥기도 써놨습니다. 안채들은 거의 대부분 네모난 기둥이에요. 사당채 있죠, 사당채. 아까 말씀드린 가묘. 조상 위패를 모셔놨는데. 그걸 둥근기도 써놨죠. 아, 이거 음택인데? 죽은 자의 집인데? 아니죠.
조상이죠, 조상. 그러니까 둥근기둥 쓰는 거죠. 그런데 안채 먹고 당연히 네모난 기둥을 써야 되는데 안채에 가보시면은 둥근기둥 쓴 집들이 한 번씩 있어요. 제가 청도 오래 해서 청도를 예를 드립니다. 이게 다 안채예요. 이 집이 어디냐니까 청도에 금천리에 가면은 그 운강고택이라고 있어요. 운강고택. 한 1850년대 운강 박신묵 씨가 지은 집인데 그분 호를 따서 운강고택이라고 그래요. 제가 학생들 답사를 많이 가는데 안채 집 안에 방 안에요 이거. 요쪽이 대충 마르고 아니 이게 큰 방이죠. 큰 방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안에 그러니까 내주라고 그럽니다. 안에 안기둥이라고 그러죠. 내주가 둥근 기둥이에요. 도배를 해놨는데 둥글죠. 이런 둥근 기둥 썼어요. 안채 안에 왜 둥근 기둥 왜 썼을까요?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자,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책에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해석했을 때, 가문의 가문의 위험을 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있는 집안이고,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는 집안이고, 가문 위세를 보이는 거죠. 운강고택에 가면은.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임당리 김씨고택, 울림고택, 내시집. 그 집에 가보시면요. 자, 이게 그 집 거예요. 여기 텐마루가 걸려있고, 안에 보이죠? 자, 기둥이 둥근 기둥 하나 있어요. 다 네모난 기둥이 다른데 다. 요거 하나만 딱 둥글어요. 보여요, 밖에서, 마당에서. 왜 섞였어요? 자, 비슷한 이유예요. 너가 비록 이 내시 집안의 아녀자들이지만은 이 집에 원래 주인이 누구냐니까 그 김일진 씨라고 내시로서 제일 위에 올라간 상선 영감이에요. 당상관입니다. 정삼품이에요. 정삼품 벼슬을 하다 낙향해서 이 집을 지었어요. 물론 그 후손들이 더 크게 지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성들한테. 너가 참 시집와가 참 밖에도 뭐 잘 외출도 뭐하고 같이 살지만은 너는 그래도 당상한 집안의 아녀자들이다. 그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라. 이 둥근 기둥을 보면서. 상징성. 네, 그렇죠. 상징성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둥근 기둥 깎으려면 힘들어요. 자, 네모난 기둥 깎기는 쉽겠어요? 둥근 기둥 깎기 쉽겠어요? 나무는 둥그렇게 자라긴 자랍니다. 도랑죽 하는 게 있어요. 도랑죽. 절에 가면 많아요. 그냥 원목을 껍질만 까서 세운 기둥들 많이 봤죠? 절에 가면 많이 있죠? 기둥들. 그거는 그러니까 껍질만 까서 세우는 그게 제일 쉽죠, 사실. 뭐, 그러니까 샤보면 되니까. 이런 건 다 깨끗하게 치목한 기둥입니다. 깔끔하게 동그랗게. 딱 네모나게 깎은 것들. 원이 상당히 어렵죠. 왜? 원을 깎으려면, 목수들이 하면 사각 깎고, 팔각 깎고, 16각 깎고, 32각 깎아서 원으로 가요. 품이 그만큼 들어요. 부실적으로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뭐 그렇게 하는 이유, 그만큼 품이 들더라도 씌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가문의 위기라는 겁니다. 위세. 왜?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요즘같이 자유평등 이런 이야기는 뭐 전혀 생각도 꿈도 못 꾸던 시절이니까. 이런 것들이 가면 답사다에 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왜 천원지방 사상이고, 자, 기둥들 보시면은, 또 이런 말도 있어요. 3대 원수가 아니면 기둥은 바라샤가조로 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면, 자, 나무가 이렇게 자라던데, 이렇게 자라서 여기 위로 자랐습니다. 이 집을 기둥을 쓰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 집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물구나무 서기가 얼마 오래 계세요? 기둥은 유기물입니다. 베더라도 그 아직 살아있어요. 움직인단 말이죠. 유동성이 있어요. 마르면서 줄어들고 갈라지고 돌아가고 떨어져요. 앙탈을 부린다 이 말이죠. 콘크리트는 안 그렇잖아요. 쭉 쉐리 보고 양쉐리 그대로 있어요. 그냥 고정지죠. 이게 무기물이죠. 그러니까 기둥을 이래 있던 살던 놈을 와서 이리 세워놓으면 집이 빨리 돌아가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3대 원수 아니면 기둥은 바로 세워줘라. 자, 원목이 뭐 기둥, 상호흡이나 참 좋죠. 뭐 도랑주도 씌우고요. 껍질만 까놔서 보면 되는데, 치목이가 딱 똑같습니다. 단면이 딱 갔을 때. 이거 이제 상하 구분 우회하는 얘기죠. 가장 이제 상하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옹이에요, 옹이.
자,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나가는 부분에 옹이가 생깁니다. 그 목수들 사이에 옹이가 목수 마누라의 화신이라고 그럽니다. 목수 마누라 죽어 옹이 된다 그러죠. 예. 살아생기는 목수 하도 마누라 애를 먹이고 마누라 죽어가 이제 남편이 일하는 데가 해방직인다. 옹이 하기 진짜 이거 데뷔전에 어려워요. 왜? 이빨 다 나갑니다. 단단하니까 때리면 몇 번 때리면 다 이빨 다 나가요.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랬는데 자, 이 옹이가 상하 구분은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이 나무를 보시면은 자, 옹이가 동굴이 있는데 옹이도 중심이 있어요. 여기 나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 나이트 중심을 한번 봅시다. 나이트 중심. 요 중심하고 이쪽 끝에하고 이쪽 끝에하고 한번 봐요. 간격을 한번 봐요. 어디가 넓어요? 이쪽이 넓죠? 네. 이쪽이 좁죠? 네. 예, 그렇죠. 나무가 줄기가 이 가지를 유지하려면은 들고 있으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이 위로 치우쳐야 되죠. 밑에 살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받치고 좌면 추지는데. 그러니까 뭐 중심이 위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상이 됩니다. 이쪽이 하가 되고. 예. 그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거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이건 밀하다, 소하다 이런 말도 쓰는데 좁은 쪽이 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아니, 넓은 쪽이 하, 좁은 쪽이 상. 자, 이거 뭐 이쪽이 좁죠? 이쪽이 상이라는 거죠, 이쪽이. 예, 이쪽이 하고, 아래쪽, 말구, 벌구란 말 씁니다, 벌구. 원구, 벌구란 말 써요. 꽃은 상은 이제 말구라, 끝말자 써서 말구란 말 쓰고. 그래, 이쪽이 말구가 돼, 이쪽이 벌구가 되겠죠, 아래쪽. 자, 그러니까 옹이를 봐. 옹이가 또 근데 보다가 보면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옹이가 인접해 두 개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인접한 옹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죠. 두 개가. 두 놈이 붙어 있어요. 두 놈이 붙어 있으면은 둘이가 병이 되게 있는 게 엇갈리게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죠. V자가 생겼죠. 이렇게. 야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V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걸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이 평면이에요. 기둥은 나무는 둥글게 자라죠. 둥근 자라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두 개 나갑니다. 요 부분을 싹 깎아버리면 어디가 넓겠어요? 위가 넓죠. 위가 넓어요. 봤죠? 이런 나무를 두 개를 잡아 이렇게 들면은 위가 들려요. 이렇게. 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됐을 때 넓은 여기가 상이라는 거죠. 예, 여기가 하가 되고 뿌리 쪽이 되고. 자,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자, 이거는 이놈이 이쪽이 상이 되겠죠. 여기가 하가 되고 이런 것들. 그럴 수 있고, 자, 이제 인접하면 오기도 없고 이제 이거 하나 있는데 이 중간에 또 이 중간에 좀 있죠. 여기 중심이 애매해요. 근데 이 나이트 주위에 보면은 이 끄먹히는 게 주름살진 게 이렇게 뭐 있어. 쭈그러진 게. 이래야 되면 어디가 주름살 많이 생겨요? 어디가 주름살 많이 생겨? 주름살. 어디가 많이 쭈그러져요? 이거 쭈그러지지. 이거는 평평하게 펴지잖아요. 상태가 이래 돼 있으니까. 나무는 껍질이 자라면서. 주름살 여기 많이 생기죠. 예. 여기가 상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상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잘 안 되면은, 끌같이나 뭐, 날 같은, 끌날 같은 경우에 끌어봐요. 여기서 이쪽으로 끌어보고 이쪽으로 끌어봐요. 양쪽으로. 한 두어 번 끌어가지고, 여기 나이트를 만져봅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어떤 쪽으로 끌으면은, 부드러워. 색깔도 진하면서 아주 보들보들해요. 근데 반대쪽으로 끌으면 거칠거칠해요. 이게 순결과 역결입니다. 개털 쓰다듬는 거 생각해 보세요. 개일 쓰다듬으면 되죠. 자, 이러면 다 일어나 버립니다. 이거죠. 가지고 이렇게 자랐어요. 자, 이렇게 쓰다듬는 거하고, 이렇게 쓰다듬는 거하고. 자, 이게 순결이죠. 이게 역결이죠. 그래서, 자, 긁었을 때, 부들부들해집니다. 아주 짙어지면. 그럼 저기가 하죠. 여기가 상이고. 맞죠? 반대로 긁으면은, 역결이니까, 이거 거칠어지죠. 여기 상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끌 도 없습니다. 긁을 거 없어요. 못 하나 있으면 못 하나 있으면은 요 중심에 대고 요 센터에 대고 못 대가지고 통통통 박아봅니다. 돌 같은 걸 망치를 통통 때리면은 야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쪽으로 자빠져요. 이렇게.
일로 잡아, 여기 잡아, 저리. 왜? 옹이는 워낙 단단하니까 못이 그 조직을 못 파거나 그냥 결대로 들어가요. 옹이 결대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쓰러지면 어디가 상입니까? 가지가 이렇게 자랐다는 거지. 여기 상이죠. 자빠지는 쪽이 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옹이가 없습니다. 옹이가 없어요. 상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뭐, 왜? 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시원한데 뭐. 굳이 하자면은,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하냐니까, 길이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중앙에, 악센터에 밑에 지렛대를 딱 대봅니다. 그럼 한쪽이 조금 처져요. 자, 처지는 쪽이 어디겠어요? 위, 밑, 하. 예, 하입니다. 하 쪽이 비중이 높아요. 비중이 높다는 건 무겁다는 얘기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근데 단 이때 조건은 겨울에 벤 나무라 해야 됩니다. 겨울에. 음동설 안에 뱉는 나무에 물이 내려간 상태에서 그렇고 4월 달에 있죠. 실록의 계절에 나무 베면은 위가 바로 푹 꺼집니다. 왜? 수분을 억수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위가 무거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나무는 겨울에 베잖아요. 그래서 나왔을 때 깔아앉는 쪽이 처지는 쪽이 하라는 거죠. 그럼 지렛대 자도 없어요. 지렛대도 없고 그러면 나무 물에 던져봅니다. 물에 수면에 딱 던져보면 이래 보면은 쪼매득 깔아는 게 비중이 높죠. 비중이 1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4도, 섭씨 4도씨에서 물 1cc 단 질량이죠. 그리고 1보다 높으면 물에 깔아앉고 1보다 낮으면 물에 떠요. 나무는 대부분 다 0. 얼마니까 다 물에 뜨죠. 근데 떴는데 봤을 때 하 쪽이 비중이 높으면 여가 좀 깔아앉겠죠. 야가 하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 다 동원해도 안 되면 그냥 아무 데서도 관계는 없어요. 네. 자, 근데 여러분 탑사 가다 보면, 의외로 탑사를 가다 보면요. 뭐 병이라니까 당연히 볼 거예요. 다음 탑사 가보면 이래, 나이트 이래 보겠죠. 이래 하면, 이래, 옹이 이래 봅니다. 보고는, 이거 거꾸로 됐는데, 의외로 거꾸로 섰는 집도 있어요. 제가 아는, 저도 청도 탑사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큰 건물인데, 우물사 안에도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 이제 그때 가면은 뭐 이래 해놔놓고 저도 이제 돌아다니며 이래 보다 보니까, 뭐, 그렇죠. 뭐, 개눈에 똥배기 더 빕니까? 이래 가다 기둥이 듣거든. 이상한 거야. 이래 보니까, 이상하네. 다시 이래 봐도 거꾸로 섰어요. 그럼 뭐야, 뭐 집주인한테 꼬지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집 다 지났는데. 괜히 캐봤자, 뭐 염장 지를 일 있어요. 잘 됐다. 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을 때, 여기서. 물론 하는 모습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거 상하 구분 다 합니다. 해서 세우는데, 의외로 이거 전공 아닌 사람들은 이거 그냥 안 보러, 그냥 지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보는데, 근데 가서 또 입대기도 그냥 지나가는데, 원리는 그렇잖아요. 기둥은 바로 세워주는 게 맞죠. 상하를 구분해서 세워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무 상하 구분하는 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기둥이 오래되면 썩죠. 집이 오래되면은. 그래서 한옥에 이제 보수를 하면은 기둥 오래되면 밑에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하나 넣어줍니다. 신재를 넣어주죠. 이걸 동발이 이름이라고 넣어주고 이걸 동발이라고 그래요. 동발이 이음을 하게 되는데 아주 다양한 동발의 이음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목수들이 기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방식이 많은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맞장부 이음이라고 그럽니다. 산지거는 다 이렇게 주먹장을 2개로 이게 주먹장이라고 그래. 주먹까지 생겼죠. 이렇게 생긴 2개 하기도 하고. 자, 이런 이음도 있어요. 사면이 다 주먹장이에요. 자, 이런 이음 가능하겠어요? 사면이 다 2면이 주먹장 끼우면 되는데 사면이 다 주먹장이에요. 가능하겠어요? 들어올려도 들어갑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주먹장 여기 넓은데 여기 좁고 이렇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번씩 가보면. 자, 이 집이 4m 주먹장이죠. 맞죠? 다 주먹장이에요. 자, 여기 뒤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이게
발상이 전환돼. 여러분 생각, 이면하면 이면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대각선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온다 봐요. 이렇게. 자,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제가 샘플을 하는데 이런 집이 있어요. 한쪽은 산이에요. 이쪽도 산이에요. 양쪽은 다 주먹장이에요. 자, 이런 님이 될 수 있나요? 자, 여기 있죠, 이거. 여기 산이고, 주먹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진이, 이 사진은 어디냐니까, 일본 사진이에요. 일본 오사카 성, 그 성문 기둥이에요. 근데 야들은 꼼수예요. 왜냐면 잘 보시면은, 야는 사람이 주먹장인데, 요 나무, 요 두 개 있죠, 요거 다른 나무예요. 쉐기 박은 거예요. 그냥 내란 주고 쉐기 딱 박아 놓은 거야. 예. 그러니까 꼼수고, 이건 그대로 맞아요. 강의 끝날 때 얘기합시다. 자, 이런 동반의 형들, 발상의 전환을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청도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어른들 이래 하면은 거기서 하면 문사를 줘요. 문사를 주고 조립을 해보라 그래요. 딱 주면은 특히 이제 여성분 나이 있으면 전부 다 냄비받침 만들어요. 딱딱딱딱 만들어 냄비받침 하려고 그래요. 얘가. 근데 애들은 초등학생들 오죠. 하나 만들어서 기발하게 해요. 3차원이 됩니다. 입체를 만들어요. 나이를 먹으면 자꾸 2차원으로 가는 거죠. 요즘 로봇 막 만들려고 하고, 선생님 나무 몇 개 더 줘요. 왜? 이거 로봇 만들어야 돼 하면서. 아니면 몇 명 연합회가 막 만들어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도 기둥을 성형해 놓은 게 있어요. 자, 민가도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시면 이 기둥인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뭐 쉐기 같은 걸 박아놓고, 잘라놓고 이렇게 쉐기 같은 걸 박아놨어요.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했어요? 기둥 똑바로 서 있죠, 지금 현재는. 자, 잘 보, 이게 다른 나무가 아니에요. 이 같은 나무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요 결이 보면은 쭉 연결이 돼요, 여기는. 여기 보면은. 여기도 결이 연결돼요, 이렇게. 야하고 야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야는 연결이 돼. 그게 한 나무라는 거죠. 뭡니까? 기둥 이래 되는 거를 성형했다는 겁니다. 이래 꺾어졌던 거를 이래가 잘라내가 이래 세우고 이거 쉐기를 박으면 돼. 나무는 원래 이 기둥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래 되는 게 이쪽을 잘라가지고 세우고 이거 쉐기를 박은 거죠. 이래 되는 게 이래 세운 거죠. 왜 하나 이렇게 돼 있던 놈을 이거 잘라내고 이렇게 세우고 세우고 쉐기 박은 거죠. 이렇게 썼다는 거죠. 요새 워낙 물산이 풍부하니까 그냥 뭐 제에서 주문하면 다 오지만 옛날에 그 뒤산에가 나무배가 기둥 서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 휘 있는 것밖에 없어. 소라면 일어나서 서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가보면 건축 쓰면서 이런 것들 보면 참 기발합니다. 왜? 재료가 없으니까 머리를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재미있는 것들 많아요. 자, 이제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울 때 다림 보고 그랭이를 뜬다. 그랭이 말이 있죠. 자, 다림을 보는데 기둥을 수직으로 바로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추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추는 바로 이제 수직으로 서면서 기둥에도 다 이렇게 중간에 기둥 가운데 먹을 이렇게 쳐놔요. 주반먹이라고 해서. 그래서 주반먹하고 다림실하고 딱 일치되면 바로 선 거죠. 그리고 요 방에서 바로 세우고 90도 지나서 이쪽에서 바로 세우면은 기둥은 바로 선 거예요. 이런 걸 다림 본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기둥을 세웁니다. 다림 보고 나서 이제 초석을 뭐 따듬은 초석도 있지만 보통 자연석 초석을 많이 쓰죠. 덤벙주초라고 그럽니다. 덤벙덤벙하다 이런 뜻이죠. 덤벙주초를 쓸 때, 자, 초석 윗면을 울퉁불퉁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기둥 밑면을 이렇게 깎아줘요. 이렇게 하는 걸 그랭이 뜬다고 그래요. 그랭이 칼 이런 걸 씁니다. 이거는 콤파스 생각하면 돼요. 콤파스 이렇게 밑에는 쇠고 여기 위에 연필이에요. 초석 맞춰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은 기둥의 윗면에 이렇게 그려주죠. 이렇게. 그래, 요 핑크색 부분을 끌지라고 딱 잘라내버리면 딱 내려앉추면은 틀니 아랫니 딱 맞듯이 딱 붙어요.
안 움직이고. 요게 그레이 기법입니다. 요렇게 뜨는 거죠. 이거 접니다. 요렇게 뜨고 있죠. 요게 그레이. 요 기둥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집을 세울 때, 자, 기둥 세울 때부터 높이 조절도 해야 되죠. 목표는 기둥 머리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평이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밑에 초석이 울퉁불퉁하죠. 높이가 다 다르죠. 그럼 뭐합니까? 초석이 높으면은 기둥 짧게 쓰면 되고, 초석이 낮으면 기둥 길게 하면 됩니다. 말은 다 쉽죠. 그걸 이걸 수치로 하려면은, 이제 수평실을 떼어놓고, 밑에 초석이 앉죠. 그럼 수평실하고 초석 사이 거리를 재요. 이걸 초석 나이라고 그럽니다. 나이가 인마는 10살, 야는 12살, 뭐 13살. 고래가 그걸 기둥 밑면에 어떤 기준선을 실 높이를 딱 잡고, 여기서 야는 13살, 13살 표시를 딱 해요. 아, 15살, 여기서 15살 표시를 딱 해요. 그걸 그만큼 딱 잘라내보죠. 그러면 딱 맞죠. 그런 식으로 초석 나이를 매겨서 기둥을 채워주면 높이는 그렇게 맞춘다는 거죠. 수직은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맞추는 거는 그래기를 떠서 맞추고. 이런 거 참 보면 참 옛날 진짜 조상들은 머리 진짜 많이 굴렸어요. 연구도 많이 했고, 신화도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데, 이거는 뭐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기소순과 안솔링 하는 기법이 있어요, 한옥에는. 방금 기둥을 똑바로 세우고, 기둥 머리를 똑같이 맞춰야,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기소숨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둥으로 갈수록 기둥이 높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게 기소숨 기법이라 그러고, 안솔림이라는 기둥이 안으로 솔렸어요. 바로 선 게 아니고. 이걸 안솔림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알아놓으면은, 이게 식자우화, 내가 아는 게 병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살림 지을 때 목수 보고 안솔림 안 해요. 기소숨 안 해요. 안 합니다. 살림집은 안 해요. 주로 궁궐이라든지 사찰 건물 정도 합니다. 요 기소승 기법, 안솔림 기법. 자, 이거 왜 이랬겠어요? 왜? 또 왜? Why? 지붕 무게. 대들보 모양. 이것도 역시 착시 교정효과가 제일 큽니다. 착시. 한옥은 지붕이 억수로 커요. 자, 이 집도 보면은, 여기가 화엄사 금강전입니다. 이 국보예요, 국보. 하항식이라 해서. 자, 이 집 기둥 밑에, 기둥 뿌리부터 기둥 머리까지, 여기가 축부예요, 축부. 여기서부터 지붕 꼭대기, 용마루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그 1대1이죠. 지붕이 상당히 많아요, 커요. 같이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집에 뒤에서 이거 쳐져 보여요, 이렇게. 기둥이 워낙, 지붕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보면 한옥 처마선이 이렇게 해놨죠. 날렵하게 드러났죠. 그 이유도 뭡니까? 좀 가볍게 보이라고, 경쾌해 보이라고 이렇게 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놓고 하더라도 멀리서 보면 기둥이 이쪽으로 쳐져 보여요. 쳐져 보이니까 왜 합니까? 더 들어보는 거지. 그래 시각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 집도 보시면은 이 세 칸인데 요렇게 이쪽에 이 기둥이 높아요. 이 기둥보다. 요렇게 살짝 들렸어요. 이렇게 약간.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아요. 한 5cm, 6cm 정도 나요. 그걸 일반인들 모르면 무슨 기름은 몰라요. 그냥 뭐 그렇구나 가지만 목소리를 가려 보면 여기 기소수 좀 됐다 하는 거 나오죠. 여기 기소수. 안솔림 똑같죠. 열주가 쭉 서지면 바깥쪽이 이렇게 벌어져 보여요. 이걸 아예 안쪽으로 솔리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안솔림 기법이에요. 현재 우리도 보면 문화재 보수하면은 문화재 건물 수리를 하면은 기소수 안솔림 돼서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신축하는 현장이 잘 쓰지는 않는데 기소수 정도는 아직 그래도 해줘요. 많이 쓰지는 않고 보통 한 치 반 정도 해줍니다. 한 치 반, 아니면 좀 많이 하면 2치 정도. 그러니까 3cm에서 6cm 사이 정도 써줘요. 그것도 효과 대단해요. 이런 게 이제 이런 기법들, 한옥에서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살림집에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가구입니다. 이제 기둥까지는 이야기했고, 기둥 위에 뼈대리를 짜는데 이제 가구라요. 퍼니처가 아니고, 이 실험가짜에 짤고짜예요. 지금 위에 뼈대리를 어떻게 짜느냐, 이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구.